나가서 공정한 오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회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오늘 설계사님도 오셨고 신탁 관련 내용에 대한 신탁사님도 오셨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회의 내용을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소원을 좀 들어주시고 나 몇 번지에 누군데 질문할게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의서 50%가 징구돼서 22년도하고 23년도 초까지 서울시 사전협의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23년도 6월 27일 날 마포구청에 정비구역을 정식적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날 지금 현재 있는 주민대표인 고남한 씨가 주민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마포구청에다 유예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인허가가 중단됐다가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월 8일 날 유예가 취소하는 공문이 들어가서 현재는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건데 일단 정비구역은 지금 현재 진행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사님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궁금한 것들을 다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라서 공식적인 회의와 설명회하고 합쳐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의장님을 맡아주실 최이한 토지등 소유자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의원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런 소문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회의 의사 진행 절차와 그다음에 세 가지 안건을 다 동시에 상정하고 그다음에 바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은 오늘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위원님 한 분께서 강동호 부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법 때문에 그냥 참석하셨으니까 그렇게 제2호 안건은 추진준비위원회 선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총회식자 12페이지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안 사연은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추진 조합이나 신탁이냐에 대한 방법 결정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도침 자료와 같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합장 이사 및 감사 및 대의원 등 또는 신탁 금융회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수 소유자들이 선택할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저희가 준비했던 설계사님이 지금 정비구역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갖고 여러분들 의견에 신탁 방식에 대한 안내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투표 결과 발표해드리고 그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BL 건축사사무소 안동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역세권이 내년이면 이제 한시적인 게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올해 6월 30일 날 서울시에서 이 역세권 기준을 변경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서울에서는 역세권을 할 때가 이제 없을 겁니다. 30년 이상 된 이 노후건축물을 기존의 30%에서 60%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도 지금까지는 이제 제한이 없었는데 면적도 이제 10,000평으로
줄여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년까지 저기 그 구역 지정 잘 받아가지고 조합설립인가에서 시공사까지 선정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정검토 동의서 50% 이상 받아가지고 통과해서 그리고 올 6월 27일 날 정비구역 지정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에서 검토를 하다가 7월 달에 현 집행부에서 조금 유예를 시켰죠.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 여러분들이 그 불평을 많이 했죠. 집행부에. 그래가지고 그 4일날 집행부에서 구청에 이걸 다시 이제 유예한 거를 그 진행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9월 7일날 아마 그 다시 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역 지정이 접수가 돼가지고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역사권이 지금 여러분들도 요 근처 많이 하니까 다 아시다시피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 60% 이상 그리고 30년 이상이 30%, 과소필지 150 이하가 40% 이상인데 요거 이 세 개하고 그리고 2층 이하가 이제 50% 이렇게 요 네 개 중에서 노도 60%가 이제 필수고 요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노도 30년하고 과소필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권 시프트는 공공임대주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합하고 일반 분양하고 그리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총 건립세대의 15%를 재개발 소형주택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중 일반 주거지역에서 최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까지 갈 수가 있고 참고로 서울시는 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격법에 의해서 500%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추세를 보면은 500%를 잘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역이 큰 데는 또 용적률 체계를 거리마다 좀 줄여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변화를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역은 그렇게 뭐 구역이 큰 것도 아니고 해봤자 한 5,000평 정도 남짓하는데 그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승강장 경계에서 지금 종전에는 250m가 1차 역세권인데 그 22년도에 바뀐 게 350m가 이제 1차 역세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차 역세권은 500m인데 350m까지는 이 준주거 지역으로 좀 상향을 해주고 그리고 500m까지는 3종이나 2종으로 이거 종상향 없이 일반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차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까지는 요 구역 지정이 끝나게 되면은 공람 공부하고 주민 설명회와 구역 의견 청취 끝나면 서울시 도계위까지 내년 초까지만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년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여러분들 지역이 2종이면은 200%입니다. 200%에서 준주거 500%까지 가게 되면은 300%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용적률 체계가 조금 바뀌었는데 종전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공공임대주택이 115%가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385%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115%가 공공임대 59회 배하고 85회배가 가져갈 거고 여러분들이 385%에 거기에 이 비주거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걸 5% 하고 거기에 이 재개발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합하고 일반 분양 아파트가 계획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수동이 여기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말씀대로 여기가 1구역, 여기가 신수동 2구역, 현석동이 3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입니다. 면적은 3,881평입니다. 처음에 이 대로마까지 했는데 이 롯데마트에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 부분의 구역계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역세권은 지금
350m 안에 100%가 이제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게 28세대에서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요 재개발 임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총 652세대의 15%가 재개발 아파트가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공공임대를 제외한 이 조합 분양분 요거의 15%를 요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전에보다는 재개발 아파트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총 652세대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국공유지 포함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6명입니다. 206명. 그럼 국공유지 3개 빼면은 토지 등 소유자는 203명이에요. 203명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370개가 이제 이 총 건립이 되는데, 여러분들 것만 여기 소형 평형 40개 빼더라도 330개입니다. 330개. 그러니까 25, 33, 42평형이 330개에서 203개 빼면은 그래도 여기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이게 잠깐 제가 요 세대수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작년 9월 10일 날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접수할 때 감평을 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추정 분담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 감평사가 감평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내가 얼마 이 권리가액이 얼마인데 뭐 25평을 때 공짜로 가냐 내고 가냐 돈을 갖고 가냐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게 산출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뭐 세대수가 얼마 안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다 부르셨죠. 뭐 사업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그때 당시 접수했을 때는 이 세대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이게 350몇 개인가? 여기요. 여기. 이 세대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 세대수를 계산을 한 겁니다. 요 용적률하고. 이게 관련 부서 이제 이 구청에 접수한 게 홀딩이 돼 있다가 이제 풀어졌죠. 그러면 이게 이제 관련 부서 협의를 돌 겁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수방사하고 그리고 외부기관 뭐 KT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다 이제 관련 부서 협의를 돌면 거기서 주저리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뭐 또 배치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용적률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요 용적률이 변하면 당연히 세대수도 변하죠. 이것도 지금 488%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여지가 있죠. 499%까지는. 그럼 요 세대수가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하다가 보면은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줄어들면은 안 되겠죠. 이게 최소한 이거 이상은 이제 될 거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 구의 의견 청취 끝날 때까지는 이 부분이 변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많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652세대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고정을 시키지 마세요. 뭐 하다못해 한 세대나 두 세대라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를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배치동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4번 출구가 그렇죠. 광장역. 여기가 35층, 27층, 23층, 30층, 여기 28층, 35층, 30층, 20층, 21층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여기를 여기 35층으로 해놨는데 1조권에 이제 조금 접근이 돼가지고. 여기만 35층이고 요 27층, 23층 요 앞에 대원 아파트하고 저기 소방서 뒤에 이렇게 주택들이 조금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이 1조권에 걸려서 요 층수가 좀 변화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쪽에. 그래서 일단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돼 있고 저는 2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조감입니다. 향후 절차는 이제 구역 지정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랑복구 끝나면 행위 제한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요거는 이제 구청 주관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 정치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의를 하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결정 고시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코람코 자산신탁이라는 신탁사에서 왔고요. 저는 이제 정비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민분들 중에서 이제 선출을 하시죠. 이 일반 전문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주민들 중에서 조금 이제 평판이 괜찮던지 뭐 나름대로 이제 좀 그래도 개발 사업에 이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그런 이제 조합 임원들로 하여금 추진을 해왔던 게 그동안의 이제 조합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동산 이 정비 사업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성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뭐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소송이라든지 뭐 이제 조합 집행부와 업체 간의 어떤 불협화음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이라는 게 아무래도 개인 그 주민분들께서 설립을 하시는 법인 단체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추진하는 것 대비해서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일부 시공사들이나 이런 업체들에게 자금을 의존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둔촌주공 사태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데, 뭐 물론 가락시험 같은 현장들도 그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포구 쪽에 또 영리성교육도 어떤 사례가 있죠. 이 조합의 임원들이 개인이다 보니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외부 기관들과의 어떤 유착관계 때문에 저런 이제 조합 설립의 임원들이 어떤 뇌물수수로 징역으로 이제 들어가든지 구속이 되면서 이 조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폐가 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워낙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 관련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금력, 이 조합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조합 방식은 시공사를 뽑아야 이 시공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모든 정비사업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공사는 사실 공사를 하려고 들어온 업체죠. 근데 이제 자금을 대면서 이 시공을 같이 맡겨놓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공사비를 인상을 시킵니다. 어떤 걸 빌미로? 이 자금 대여를 빌미로 해서 이 공사비를 인상시켜주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자금 대여를 끊겠다 뭐 이런 것들을 협박을 해서 집행부를 이제 설득이라기보다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협박을 해서 이 공사비들을 많이 이제 인상을 시켜왔죠. 물론 이제 모든 시공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일부 그런 시공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생겼고 또 이제 문제가 되어 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조합 쪽의 어떤 그 추진 주체가 전문성과 이런 자금력들이 좀 먼저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신탁 방식이 이제 2016년 3월에 저희 정부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공공이 개입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공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민의 이익을 좀 공공이 좀 가져가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공공 쪽은 추진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탁회사, 저희 이제 부동산 전문 개발 회사하고 저희가 또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좀 갖고 있는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이 문제되었던 조합 방식의 문제된 현장들을 좀 해결을 해달라. 이제 저희 그 신탁회사 쪽에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을 해서 정부와 협업을 해서 이 16년 3월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건 간단하게 이제 조합 방식하고 그 조합 설립까지의 절차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린 건데요. 저희 신탁 방식이 일단 조합 설립하고 이제 절차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기간이 단축이 되냐? 지금 저희가 단계로 보면은 지금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지금 있죠. 요 단계까지는 저희 신탁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면 조합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이 승인 절차가 끝나면 또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한 이 관련 추정분담금도 산정을 해야 되고, 그 협업할 수 있는 업체들도 뽑아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동의서가 진구되면 또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서 조합 임원을 또 선출하기 위한 창립총회, 이 창립총회를 거쳐야만이 구청에 그제서야 조합 설립을 이제 신청해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 조합 설립 인가부터가 이 정비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신탁 방식은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략되는 게 추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비 계획이 끝나면 신탁사가 바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걷습니다. 이 동의 요건은 조합 설립 동의서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그 동의서만 똑같이 조합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서와 이제 저희 소정의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임원 선출도 생략이 되고요. 곧바로 자치구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서 저희도 조합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고시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생략되는 게 가장 이 신탁 방식에서 앞단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간 단축이 사실 짧게 보면 한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1, 2년도 단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 과정이 이제 신탁 방식은 좀 뭔가 다르게 가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데 이 절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앞단에 생략되는 절차 이후에 이 저희 정비 사업의 모든 절차, 예를 들면 시공사를 뽑든 사업 신가를 받든 분양 신청, 관리 처분 이런 모든 절차들은 조합 방식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시행자만 신탁사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장점을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서 이제 조합 방식의 문제점이 저희가 전문성, 자금력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신탁사가 해소를 할 수 있냐? 일단 자금은 저희가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 신탁사가 그동안 조합 방식하고 다른 점은 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사가 선정돼야만 이 본격적인 사업비를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들에게 외상거래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탁회사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때부터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서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업비를 저희 이름으로 직접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이 저희 신탁사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조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코란코자산 신탁 같은 신탁회사는 저희가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 은행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과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건 금감원도 같이 관리를 한다. 그러다 보니 조합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재산이 어떻게 보면 그 조합원 여러분들의 재산이 관리 감독이 된다. 투명하다. 이렇게 장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업비. 저희가 이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합은 그 시공사가 분양불이라고 해서 그 분양 수익금, 향후에 분양 수익금에서 이제 공사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 신탁회사는 공사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시공사들한테는 단순히 공사만 해라, 사업비 조달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저희가 공사만 하게끔 시켜서 그걸 이제 기성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공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뉴스 같은 데나 어떤 통계가 나온 그 기사들도 좀 있는데요. 보시면 신탁 방식이 일반 조합 방식에 비해서 공사비 단가들이 평균적으로 계속 낮게 지금 저희도 계약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로 저희 공사비 절감 효과를 받고 있고요. 전문성 있는 입찰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된 업체들을 뽑아서 어떤 인허가도 빠르게 그리고 이제 적정한 사업비를 통해서 주민들께 이제 분담금을 줄여드리는 이런 이제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부분들을 소유자분들께 추가 이익으로 돌려드리는 이 리스크 비용.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분양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를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이 분양이 안 됐을 때를 감안한 어떤 이 이익률들을 좀 높게 책정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저희가 신탁 방식은 되게 기성불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생기다 보니 이 리스크 비용 그리고 이제 어떤 이익률을 줄여서 저희 신탁 방식 현장에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소유자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 부분은 아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신탁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저희 올해 같은 자리처럼 그냥 주민들한테 어떤 총회로만 의사결정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신탁회사도 저희가 신탁회사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나면 정비사업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신탁회사가 그 조합처럼 그 주민분들을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입후보를 통해서 공정하게 주민총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어떤 이제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때그때 이슈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시고 어떤 주민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들을 참작해서 어떤 인허가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인허가가 이제 주민분들이 1차적 정비사업위원회를 1차적으로 거쳤다가 주민총회에서 결국엔 모든 주민분들께 그 협의된 내용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그 주민 투표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신탁 방식으로 해서 어떤 주민 의견을 신탁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총회에서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서 저희는 그 결정된 것만 가지고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저희가 이 신탁 방식이 가지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결국 이겁니다. 소유자분들께 추가 이익을 조합 방식 대비해서 최대한 추가 이익을 돌려드려야만 이 조합원분들께서 신탁회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이고요, 모두. 간단한 이제 나중에 Q&A는 또 받겠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설명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 간단하게 추려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탁회사 마음대로 사업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는 아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렸지만요. 관련 법령에 그 저희가 총회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저희 신탁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련 법에 따라서 이런 예를 들면 규정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어떤 인허가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주민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공정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탁회사는 시행사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냥 사업 시행자, 그냥 조합하고 똑같은 대등한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결국엔 그 개발이익이 누구한테 귀환되느냐? 조합원들에게, 소유자분들께 이제 귀속이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다. 저희는 단지 소정의 신탁보수만 받고 나머지 이 개발이익에 대한 모든 것은 소유자분들께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돌려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저희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조합 방식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절감시켜서 절대 조합 방식 대비해서는 사업비가 늘어나게 만들지 않는다. 실제 사례도 저희가 뭐 완료를 일단 4개 사업장분들 시켰지만 상대적으로 다 그렇게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신탁 회사다 보니까 이제 신탁 계약을 해서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에서 저희가 앞단에 이제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도 2주를 하실 때 신탁 계약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그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신탁 계약을 하시죠. 저희도 사업 시행자가 되다 보니까 조합과 똑같은 신탁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지 법에서 그 신탁 계약을 일부 좀 한 3분의 1 정도만 앞단에 해라. 그걸 확보하라고 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앞단에 일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탁 계약이 이제 등기상에 이력이 남다 보니까 이걸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부감을 느끼시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그냥 이제 동의 절차 과정에서 그냥 받는 것이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명의가 바뀌시던지 어떤 뭐 전세나 임대차 대출 같은 어떤 이제 소유권의 어떤 그 등기상의 변동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가 언제든 해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 다시 신탁을 또 하셔서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 그 확보만 하면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물론 저희는 대기업입니다. 이제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지만
이 모르시는 분들은 신탁사 망하면 우리가 이제 신탁해놓고 이런 이제 뭐 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또 그거에 맞는 이제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재산과 그걸 고유재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그 사업 쪽에 신탁되어 있는 재산은 신탁 재산이라고 저희가 평을 합니다. 그건 관련법에서 저희가 완전히 저희가 재무적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요. 이 신탁 재산은 관련 사업에 따라서 진행을 할 때 외에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예 금감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아예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관리만 하고 이거를 저희가 고유재산이나 이런 거에 편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곧 신탁회사가 혹시 망해도 이 신탁 재산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요건 혹시라도 신탁회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되면 이 신탁 재산은 그대로 문제없이 소유자분들께 환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질의응답은 추후에 받도록 이제 현장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이렇게 유예 공문을 해서 유예시킨 현장이 혹시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감정평가의 지금 수준에서 감평자료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하고요. 예, 그거를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의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 광창 저희 설계사님이 아까 전에 잠시만요. 이 빨간색에 있는 대상을 해서 저희 그 재개발 사업을 할게요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우리의 그런 낙후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재개발하자고 해서 구청에 저희 재개발할게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잠깐 유예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네. 저는 이 일을 만 22년째를 했는데 한 번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가 유예를 한 현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정합의를 거쳐서 사정합의 거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저희 안을 만들었지만 이 안을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관계부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관계부서 협의가 끝나면은 그 협의 끝난 것 같고 주민공람을 할 겁니다. 주민공람 해가지고 그다음에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돼야지 용적률과 층수가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뭔가에 추정하는 내용들을 드렸을 때 사업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많이 틀어지겠죠. 오차 범위도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정비계획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구역의 면적, 용적률, 층수 이런 건축배치 계획이 크게 봤을 때 연면적까지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고 그 이후에 종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추정해서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해드리고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신탁이든 그렇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설계사님 말씀처럼 설계사님이 아주 일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안이 100% 확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용적률이 꺾일 수도 있고 층수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추정분담금을 안내를 못 해드렸던 상황이니까 그거는 양지를 좀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보다 준주거 용지로 용도 지역이 변경돼서 용적률이 지금 현재 250에서 400에서 450, 500까지 늘어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개발이 더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누구나 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다 2분의 1 동의를 못 받아서 서울시 사전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그 추진위원분들은 7월 12일 날 유예 공문이 갔기 때문에 그 유예 공문을 풀기 위해서 이런 자비를 들여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면은 오늘 이 정도의 의견으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저 뒤에 그 투표함하고 비표소에다가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좀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참고해가지고 사업 추진 방식이나 추진 준비위원장, 그다음에 추진 준비위원 선출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투표해주신 분 다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